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우리 경제의 대기업 쏠림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국내 전체 기업의 자산과 매출에서 30대 재벌의 비중이 2007년을 기점으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된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정치 내비게이션,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은 맑겠습니다. 영동에는 1에서 5cm, 영남 동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는데요.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의 눈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8도, 부산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재준아, 국민TV 라디오에서 오늘도 또 우리를 씹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국민TV 라디오 듣는 방법 좀 없겠어? 아버지,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기왕이면 말이야, 카오디오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씹어서 그렇지 나머지 방송은 그거 참 들을만해. 그러면 각종 쇼핑몰에서 카팩을 사서 설치하세요. 카팩을 모르세요? 카페? 그래 알았다.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야 이미 카팩을 달아서 듣고 있거든요. 국민TV 라디오 생방송, 팟캐스트 모두 깨끗하고 짱짱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사러 가자.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양악단 단원 해고 철회와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립교양악단에 있는 김태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교양악단 단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교양악단에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낙하산 지휘자들의 전횡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전국의 교양악단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목포시장에서는 세입 처리해야 될 외부 공연 수익금을 부당 집행하고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온 지휘자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하려 한 시의 방침에 단원들이 적극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운영 등이 문제가 되어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목포시는 단원 64명 중 25명을 해고하겠다며 그 책임을 시향 단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원 64명은 이관 편성에도 못 미치는 인원입니다. 성남시장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지휘자와 단원의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명이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음에도 지난 2013년 11월 복직자 2명을 포함한 7명을 해고하고 해촉 통보하고 3명을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노동조합원이었습니다. 창원시장에서는 2년마다 실시하던 평정을 마산 창원 통합과정에서 2011년 11월과 2012년 11월에 각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2월과 12월 두 차례나 실시하겠다고 밝혀 단원들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해고까지 결정할 수 있는 평정을 단원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학단은 단원들은 부당한 해고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모든 갈등이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 지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원과 전문가들이 참여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지휘자 선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향악단 단원의 처우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이라는 교향악단 본연의 임무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남북이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정가레이더 시간에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21의 김혜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게 됐는데 접촉이 얼마 만인가요? 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 12월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없었죠. 네. 7년 만의 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지는 오늘 회담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이 김규현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홍영표 통일비서관, 배광복 통일부 회담기획부장, 손재락 총리실 정책관, 그리고 국방부의 김도균 북한정책과장 등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 통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모두 망라된 거죠. 북한 쪽에서는 통일전선부의 원동현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오기로 했고요. 리성관 국방위원회 서기실 정책부장, 그리고 박기용 인민군 대좌,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그리고 김성해 조평통 서기국 부장 같이 이렇게 국방위, 통전부, 군 조평통 등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그동안 각종 회담에서 조평통을 앞세운 적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수석대표가 통전부 소속이죠. 실제 남북관계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이 통전부를 내세운 것도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고위급 회담을 북한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죠. 네, 어제 통일부 발표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오후에 북한 국방위가 이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 먼저 제안해 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8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 토요일에 휴무일일 텐데 이런 제안을 해왔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점에서 사전에 좀 남북 간의 모종의 이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북한 쪽은 어쨌든 8일에 그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 오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대화 상대로 콕 집어서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이제 남북 양쪽이 철저히 비공개 형태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협상을 했고 네. 접촉에 나설 대표의 또 접촉 시기, 장소 같은 논의를 진전시켰고 사흘 만인 어제 오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적어도 사흘 동안은 비공개 물밑 접촉을 한 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최소한 그 사흘은 비공개 접촉을 한 거죠.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투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원칙과는 좀 어긋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이었죠. 뭐 이 세계적 석학과 정치 지도자의 칼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작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에 물밑 접촉 등을 통해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부작용을 우려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셈인데 또 남북관계 특성상 이런 물밑 접촉, 비공개 물밑 접촉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는 않죠. 어쨌든 뭐 통일부에서는 어제 김의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판문점과 군통신선 등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했다. 별도 채널을 통한 비밀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의 요구에 따른 거라고는 하지만은 청와대가 남북 대표단을 직접 이끌고 대화에 나서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네, 뭐 북한 쪽 요구가 그 현안 문제와 관심사를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현실적으로 뭐 우리 통일부에서 나서거나 우리 뭐 국방부 군에서 나서는 그런 이 고위급 회담, 장성급 회담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는 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를 일단 좀 빼놓고 생각하면 가장 최근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바로 2007년 12월 이 백종천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의 접촉이었죠. 당시 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려서 여기에 이 남쪽 위원장 자격으로 그 백종천 실장이 참가를 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뭐 참석한 일이 아주 없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작년 6월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이라고 이 명칭이 붙여진 회담이 급 논란으로 파탄난 일이 있었죠. 그때 뭐 우리 쪽에서는 북한 쪽 수석 대표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인데 이 류길세 통일부 장관이 나가기에는 급이 맞지 않는다라면서 이 통일부 차관을 내세웠었죠. 그러자 이 북한 쪽에서 이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반발하면서 회담이 결국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이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뭐 청와대 그리고 북한의 이 통일전선부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통일부를 보니까 고위급 접촉이란 용어를 쓴 것 같던데 그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고위급 접촉이라는 용어를 쓴 건데 이 청와대와 통일전선부가 직접 나선다 이런 무게감을 뭐랄까요 배려한달지 고려를 하면서도 이 과거 장관급 이상의 회담을 고위급 회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피해가는 그런 거죠. 결국 지난해 불거졌던 급 논란을 피해가면서 청와대와 통일전선부가 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책임 있게 제기한다 그런 의미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쪽 수석 대표들이 남북 양쪽의 실세들이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이번 회담에 좀 어떤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현 1차장 그리고 원동현 부부장이 각각 외교안보 부문의 2인자들인 셈인데요. 우리 쪽 수석 대표인 김규현 1차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5년 만에 부활시킨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네. 그 위에는 뭐 김장수 실장이 있습니다만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이 김장수 실장 다음간 핵심 인사로 꼽을 수 있고요. 이 김규현 1차장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이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고 남북 회담 참가는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접촉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좀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김규현 1차장한테는 이번 고위급 접촉이 뭐 국가안보실의 2인자로서 어떤 데뷔 무대이기도 하고 또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우리 쪽은 그렇고 북한 쪽의 수석 대표인 원동현 부부장은 어떻습니까? 예, 북한 쪽 수석 대표인 원동현 부부장은 우리 쪽의 이 국가안보실과 유사한 통일전선부의 2인자입니다. 네. 1990년 이래 남북 회담 접촉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름도 언론에 거론이 된 적이 많았죠. 대표적인 이 대남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노동당의 대외부문 외곽기구인 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아태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 남북 당국회담 때 이 회담이 무산될 때도 북한 쪽 이 보장 성원에 포함되기도 했었는데요. 원동현 부부장은 1990년 이 남북 고위급 회담 7차례 열렸을 때 수행원으로 남북 협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2009년 10월에 통일전선 부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 접촉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010년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 북한 쪽에서 조문단이 서울을 다녀갔었죠. 당시 김양건 통전부장을 수행해서 원동현 부부장도 서울에 다녀간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좀 특이한데요. 이번 고위급 접촉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의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네. 어제 통일부 발표를 보면 사전에 정해진 의제 없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이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 및 정례와 같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만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번 접촉에서는 이 이산가족 상봉 벌써 이 남북이 합의를 했죠. 금강산에 눈이 2m 쌓여 있어서 좀 눈치 오느라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 또 금강산 관광재개, 그리고 우리 쪽의 오이사 제치 해제 같은 이 남북 간의 이 주요 현안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죠. 이 비무장지대,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문제, 그리고 이 개성공단의 국제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같은 걸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북한 쪽에서는 24일에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한미연합 훈련 그리고 상호 비방 중단 같은 이 중대 제안을 다시 한번 북한 쪽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만 중대 제안을 다시 한번 거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올려놓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거죠. 이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은 어떤 권한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백지수표를 들고 만나는 그런 자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의제를 제한해 놓으면 할 수 있는 얘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지수표를 미인받아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 뜻밖의 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오이사 조치 같은 현안들이 일괄 타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 쪽에서 고위급 접촉의 정례화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도 바라는 바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쪽에서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이 현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두 번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여러 차례 만나야 된다 이런 문제인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이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상설화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핵 문제도 다룰 수가 있을까요?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북한의 그동안 태도를 보면 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화 상대가 한국은 아니었던 거죠. 핵 보유국으로서 다른 핵 보유국들과 논의할 문제다 이런 태도를 계속 시사를 하고 있고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 주로 북미 대화의 주제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우리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이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좀 많이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고 북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접촉에서도 거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일종의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면 대화 자체가 순항하기는 힘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왕 이 다양한 의제를 자유롭게 탁자에 올릴 수 있게 됐으니 이 실현 가능한 의제부터 차근차근 다뤄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이 대화의 입구에 서 있고 가능하면 이 현안에 초점을 두고 대화의 틀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이 얘기인데요. 네. 이를테면 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 행사 그리고 연이어 치러질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서 이 뭐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말자 이런 수준의 합의는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은 뭐 남북 양쪽에서 나온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이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모두 나온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북한 쪽을 보면은 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0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을 하면서 네. 뭐 일종의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16일에 그러니까 1월 16일에 군사적 적대 행위의 중단 같은 걸 담았던 중대 제안 그리고 24일에 이산가족 상봉 수용 그다음에 뭐 이달에 이 고위급 접촉 제안을 해오는 데까지 이어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전문가들은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이 지속적으로 유화적인 대남 뭐 자세랄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쪽도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었죠. 네. 북한의 뭐, 북한의 제안에 대한 뭐 일종의 답변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잠시 뜸을 들이기는 했지만, 북한이 결국 이걸 뭐 수용을 했고요. 결국 이 고위급 접촉에까지, 오늘 고위급 접촉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도널드 그레거 전 주한 미국 대사와 피트 맥클로스키 미국 전 하원 의원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그저께였나요? 네. 나왔었는데 이런 커다란 이 유화 국면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얘기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종료될 즈음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이전에 고위급 회담을 서둘러 개최해서 남북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안철수 신당에서 새 정치의 3대 가치를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모호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만 또 새정치라는 화두를 던진 뒤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뭐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일이고 어떤 뭐 한 차례의 발표로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지지하시는 분들대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대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뭐 당의 이 창당 과정이랄지 당의 정치적 활동을 계속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